안녕하세요. 저는 운동센터를 운영하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몇 년 전 결혼을 했었어요. 그리고 2년 조금 넘게 살다가 이혼을 했습니다. 참 외로워서 결혼을 선택했었는데 한번 갔다가 다시 와보니 저에겐 지금의 자유로운 상태가 잘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한번 갔다 와서 재혼을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앞으로 그냥 계속 혼자 살아야겠다 굳은 다짐을 하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혼자서의 자유로움이 너무 편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단 제 지난 결혼 생활이 그만큼 최악이었다는 반증도 되겠죠. 행복하고 싶어서 선택했던 결혼이었지만 저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짧은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면 가슴에 뭔가 얹힌 것처럼 갑갑하고 짜증스러울 때가 더 많았거든요. 게다가 막판에는 정말 기막힌 일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내가 결혼 한번 잘못했다가 별일을 다 겪는구나 싶었죠.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고요? 그 사연에 대해 지금부터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좀 자유로운 영혼인데다 하고 싶은 것도 정말 많았어요. 20대 때는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불쑥 외국에서 유학하며 살았던 적도 있고 또 한때는 운동에 푹 빠져서 살다가 결국 운동센터까지 차리게 되기도 했죠. 열정적이면서도 또 즉흥적이기도 하고 싶은 건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이 저였습니다. 부모님께 손 벌리고 대출까지 내서 열게 된 운동센터였는데 시기가 좋았는지 꽤 운영이 잘 됐었어요. 그래서 점차 시설도 확충도 하면서 회원수도 더 늘리고 직원들도 더 늘렸었죠. 저는 그때 한창 빠져있던 줌바 댄스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강사로도 일을 했습니다. 제 수업 시간 외에는 회원 상담과 시설 관리, 데스크 업무를 봤고요. 그 남자는 저의 운동센터에서 인연이 되었어요. 그 남자는 저보다는 4살이 어렸고 헬스를 다니는 회원이었는데 웃는 얼굴이 귀엽고 부침성이 참 좋았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는지 거의 매일 와서는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열심히 운동을 하고 가더라고요. 처음엔 당연히 그냥 회원일 뿐이었지만 그 남자가 저희 센터에 오래 다니게 되면서 저랑도 점차 친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사적인 이야기도 주고받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저희 센터에서 가까운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장사가 잘 돼서 조만간 2호점도 낼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매일 운동하는 걸 보니 부지런한 것 같고 젊은 나이에 본인 사업체도 있고 무엇보다 성격이 굉장히 매력 있었어요. 농담도 잘하고 가벼운 듯 하면서도 또 남자다운 면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남자를 점차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에겐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그 남자를 계속 떠올리고 좋아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먼저 밥 한번 먹자고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그 남자도 좀 놀라면서도 싫지 않은 듯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센터 밖에서 식사도 하고 술도 한잔 하게 되었고 그날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사귀게 되었어요. 반년 이상 만났을 때 그 남자는 집에서 자꾸 결혼을 하라고 한다며 자기와 결혼할 생각이 있느냐고 저에게 묻더군요. 그 남자는 결혼을 원했고 저는 그때까지 결혼 생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는 자기와 결혼할 거 아니면 그냥 이쯤에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자기는 결혼할 사람이 필요하고 제가 안 한다고 하면 부모님이 선자리를 알아봐 주신다고 했으니 거길 나가야 된다고 하면서요. 그땐 워낙 좋아했던 때다 보니 그 남자의 말에 저도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그 남자와 헤어지는 건 싫더라고요. 그 남자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도 싫고요. 다만 저는 결혼은 해도 아기는 낳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그 남자는 자기도 아기를 낳고 싶은 생각은 크게 없다고 했어요. 그 부분이 합의가 되자 오히려 결혼 마음을 먹는 건 쉬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일사천리로 결혼을 했어요. 어찌 보면 충동적으로 결정을 한 거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소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선택을 많이 해온 편이었습니다. 대개는 그런 선택들이 결국 저에게는 다 좋은 기회가 되었고 또 저를 좋은 방향으로 데려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충동적이긴 해도 결혼 역시 저를 좋은 쪽으로 데려가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도 않고 안정감도 줄 거라고 믿었죠. 물론 결혼을 해보니 오히려 그 반대였지만요. 결혼 전만 해도 남편은 자기가 하는 휴대폰 대리점 사업이 잘 되고 있고 분점도 하나 더 낼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영업이 거의 안 돼서 오히려 하고 있던 점포마저 내놓아야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죠. 저를 속인 건가 싶고요. 하지만 남편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늘 억지 같은 변명을 해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말로는 결혼 전에 정말 잘 됐었고 지금은 주변에 경쟁 대리점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 안 되는 거랍니다. 저를 속인 적 없다고요. 결혼 전에 한창 잘 되던 게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안 된다고 하는 게 어이가 없었지만 이미 결혼까지 했는데 뭐 어쩌겠어요. 저는 제 사업체가 있고 그건 남편의 사업체니까 각자 알아서 하자고 했죠. 그런데 남편은 지금 하는 매장은 정리하고 자기가 새로 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고 하면서 저를 꼬시는 겁니다. 자기도 운동을 좋아하고 식단에 관심이 많다 보니 다이어트 식단 관련한 도시락 사업을 전부터 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금이 좀 부족하니 저한테도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거절했죠. 잘 될 것 같지도 않았어요. 남편이 애초에 식품 관련 사업을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런 걸 어떻게 갑자기 하겠나요? 하지만 남편은 저를 계속 설득했고 오랜 설득에 질린 저는 결국 일부 사업 자금도 보태주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매장을 동시에 열었는데 초반에는 홍보도 열심히 하고 영업도 뛰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더군요. 그리고 초반만 해도 매출이 괜찮았고요. 저희 운동센터에서도 홍보를 많이 했어요. 남편은 성공한 사업가라도 된 양 의기양양했지만 오픈빨이 끝나고 나니 그것도 점차 시들해졌습니다. 사실 남편이 판매하는 상품에는 큰 특징은 없는 데다 가격도 좀 비싼 편이었기 때문에 경쟁력까지 별로 없었거든요. 제가 상품 자체 보완을 좀 하라고 여러 번 말해도 듣는 척도 안 했습니다. 남편은 상품을 보완하기보다 홍보비에만 많은 돈을 썼어요. 홍보만 잘 되면 된다면서요. 그러다 보니 비싼 돈 주고 홍보하고 그 홍보빨이 떨어지면 매출도 다시 떨어지는 겁니다. 나중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처럼 홍보비가 더 나갈 지경이었죠. 남편은 그 사업마저 접을 위기가 되었고 나중에는 가게 문도 열지 않고 흐지부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맘때 남편과도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일만 벌려놓고 수습은 하지 않는 남편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남편은 제가 잔소리가 너무 심하고 자기를 무시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잦은 다툼으로 결혼한 지 1년 반 정도 만에 사이가 몹시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너무 철딱서니가 없고 성실하지 못한 면 때문에 갈수록 실망했죠. 그런데 남편은 무기처럼 그 소리를 잘하더군요. 제가 본인을 먼저 좋아해서 고백했었고 또 헤어지자는 사람 붙잡은 것도 저 아니냐고요. 그때 부모님이 소개시켜 주려고 했던 여자는 집안도 빵빵하고 저보다 나이도 어리답니다. 차라리 그 여자랑 선봐서 결혼했으면 잘 살았을 텐데 제가 자기 발목을 잡았다 그러더군요. 제가 남편을 먼저 좋아했고 헤어질 때 본인을 잡았다는 이유로 항상 본인이 갑인 줄 알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죠. 그때 내가 단단히 콩깍지가 씌었었구나 싶기도 하고요. 그럼 이제라도 헤어져 줄 테니 다른 여자 만나러 가라고 하니 자기를 중고남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팽하면 그만이냐는 소리까지 하더군요. 결혼 전에 그토록 다정하고 재밌고 여유로워 보이던 그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무슨 3살배기 애마냥 떼쓰고 징징거리기만 하는 남자만 제 옆에 남아있는 겁니다. 남편과 저는 싸우도 못해 아예 남남처럼 소원해졌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방도 따로 쓰고 대화도 거의 나누지 않았으니까요. 저희가 살던 신혼집은 원래 제 집이었어요.
제가 결혼 전 혼자 살던 집을 그대로 신혼집으로 쓰게 됐거든요. 저는 피규어 모으는 취미가 있어서 거실에 따로 TV는 없고 피규어가 가득한 장이 여러 개 있었는데요. 결혼할 때 남편이 자기는 TV가 꼭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장 하나는 치우고 TV를 들여놨었습니다. 퇴근하고 오면 남편은 소파에 드러누워 저는 쳐다도 보지 않고 TV만 내내 보고 있었어요. 그럼 저도 그냥 방으로 획 들어가 버리고요. 서로 인사도 아는 척도 하지 않았죠. 거실에 나와서도 피규어 먼지 털고 청소만 할 뿐 남편과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정말 집만 공유하는 사이였죠. 저는 그때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잘못된 거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었고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애정도 같이 살 의지도 없는데 이렇게 허송세월 보내면서 굳이 계속 같이 살 필요가 있을까 싶고요. 저는 남편에게 얘기를 좀 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관계에 대해서요. 이혼을 하던지 아니면 서로 화해를 하고 관계를 풀어나가던지 둘 중 하나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이혼할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풀 생각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대요. 싸우는 것도 아니고 문제 있냐면서요. 차라리 서로 화내고 싸우는 게 낫죠. 그때 저희는 아예 냉전 상태로 남남처럼 지냈으니까 더 미칠 지경이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안 살고 싶어. 내가 이러려고 결혼한 게 아니잖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풀어보자고. 서로 대화를 해서 풀고 그게 아니라면 갈라서야지. 참 갈라선다는 말 쉽게 해. 그리고 대화로 뭘 풀 건데. 당신은 나를 이해할 생각이 조금도 없잖아. 그런 당신은 나를 이해할 생각이 있긴 해? 그리고 내가 얼마나 더 당신을 이해해줘야 되는데? 이것 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무슨 대화를 하자는 거야. 서로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하면 차라리 갈라서자고. 제 말에 남편은 저를 노려보더군요. 그러더니 참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네 멋대로다. 애초에 나는 우리 관계 끝낼 생각도 있었잖아. 나는 부모님 소개해주는 여자랑 손볼 거라고 분명히 말했어. 그때 끝냈으면 됐는데 네가 아쉽다고 나 붙잡았던 거 기억 안 나? 그래서 그 얘기를 뭘 언제까지 할 건데. 그 얘기를 하는 저희가 뭐냐고. 내가 그때 너 붙잡았으니 어떻게 살든 끝까지 책임져라. 이 말이야? 그래 맞아. 당신은 툭 하면 갈라서자 어쩌고 하는데 결혼이 장난이야? 나는 그렇게 쉽게 갈라설 생각 없거든? 더 이상 애정도 없고 남보다 못한 사이인데 그럼 뭐 어떡하자는 거야. 뭘 어떡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남편과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았고 대화의 끝은 늘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발전도 없고 나아질 것도 없는 그냥 싸움이요. 저도 점차 지쳐갔고 관계가 계속 이런 식이면 소송을 해서라도 헤어지는 게 낫겠다 싶었죠. 저와 남편 사이의 감정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고 저는 스트레스가 몹시 심한 즈음이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거실에 있는 피규어 먼지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정신 사나울 때 피규어 구경하면서 정리하면 그래도 마음의 안정이 좀 찾아지거든요. 그런데 청소를 하다 보니 피규어 몇 개가 안 보이는 겁니다. 거실에 있는 피규어 종류가 굉장히 많긴 해도 다 아끼는 것들이라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분명 몇 가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크기가 작은 피규어 위주로 없어져서 어디 굴러 떨어졌나 싶어서 바닥도 찾아봤는데 안 보였습니다. 크기는 작아도 가격도 비싸고 소중한 것들인데요. 남편은 제 피규어 장에는 관심이 없어서 아예 손을 안 댔고 저만 구경하거나 청소할 때만 가까이 갔거든요. 그런데 몇 개가 흔적도 없이 없어진 거다 보니 참 이상하다 싶었죠. 그런데 또 며칠 뒤에 보니 이번엔 제 화장대에 있던 미니 향수랑 립글로즈가 없어진 거예요. 립글로즈는 특히 새로 산 것이다 보니 조만간 쓰려고 잘 올려두었는데 감쪽같이 없어졌습니다.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이 집에 사는 사람이라곤 저와 남편밖에 없고 또 남편하고는 이미 각방을 쓰기 때문에 제 방에 들어오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저는 물건 정리를 잘 해두는 편이고 기억력도 좋은 편이라서 제 물건을 깜빡하는 일은 잘 없어요. 그런데도 자꾸만 하나씩 물건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혹시 다른 서랍에 넣어두었나 싶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점점 기분이 찝찝해졌죠. 내가 착각한 거겠지, 어디 두고 못 찾는 거겠지 생각하면서도 작은 물건들이 하나둘씩 없어진다는 게 말도 못하게 찝찝하고 깨름칙하더라고요. 차라리 돈이나 보석이 없어지는 거면 집에 도둑이 들었나 경찰에 신고라도 하겠지만 자잘하고 작은 것들이 자꾸 사라졌어요. 참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죠. 혹시나 해서 매일 체크를 해보면 또 한동안은 없어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신경 안 쓰다가 또 어느 날 우연히 보면 어느새 피규어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화장대 위에 제 물건이 없어져 있는 겁니다. 그쯤 되니까 남편이 몰래 버리나 생각도 했죠. 제가 아끼는 거다 보니 일부러 저 보란 듯이 하나씩 버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그러다가 제가 굉장히 아끼는 한정판 피규어까지 없어진 것을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 피규어는 외국 유학할 때 샀던 거고 한정판이라 힘들게 구한 거였어요. 당연히 가격도 워낙 비싼 데다 제가 특히나 아끼는 거거든요. 피규어장 제일 중간에 다른 것들이랑 배치해서 놓아뒀는데 딱 그것만 없어진 겁니다. 그게 사라지자 남편이 버린 게 아니라 혹시 팔았나 싶더라고요. 제 피규어들이 한정판도 많고 구하기 힘든 것도 많다 보니 팔면 돈 되는 애들도 꽤 되거든요. 남편은 사업도 거의 중지되다시피 해서 돈도 별로 없으니까 저 몰래 제 피규어들을 하나씩 팔아버리나 싶었죠. 저한테 걸리면 난리칠 게 뻔하니까 티 안 나게 작은 것들 위주로요. 솔직히 남편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집에 있는 사람이라곤 저하고 남편뿐이고 시어머니, 저희 엄마, 그 누구도 현관문 비밀번호는 알지 못합니다. 게다가 만약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갔다면 현금이나 제 패물, 보석도 아니고 피규어 몇 개만 달랑 훔쳐가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꾸준히 자주요. 남편한테 물어볼까도 싶었지만 그럼 자기를 도둑으로 뭐냐고 난리를 칠 게 뻔했기 때문에 섣불리 물어보기도 그랬어요. 증거가 필요했죠. 저는 결국 고민 끝에 작은 홈캠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티슈각 안에다가 구멍까지 뚫어서 남편 몰래 설치한 거였죠. 제 예상으로는 남편이 저 몰래 훔쳐가는 게 찍힐 거라고 생각했고 증거가 찍히면 남편에게 따져 물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틈틈이 확인을 했는데 제 예상과는 달랐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TV만 볼 뿐 피규어장 쪽으론 근처도 안 가더라고요. 아예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의심스러운 낌새조차 없었고요. 홈캠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남편이 하는 거라곤 TV를 보는 것과 내내 폰을 붙잡고 톡을 보내는 거, 그거 2개뿐이었습니다. 아니면 자기 방에 들어가고요. 혹시 홈캠이 있는 걸 눈치챘나 싶기도 했지만 남편 성격에 만약 눈치를 챘으면 뒤집어 엎고도 남을 거였기 때문에 눈치챈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피규어들은 왜 자꾸만 사라질까? 저의 의문은 미궁으로 빠져들어가는 듯 했죠. 그런데 그날 그 모든 의문에 대한 해답이 찍혀 있었어요. 그날은 저희 데스크 직원이 쉬는 날이라 제가 데스크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평일인데다 낮 시간은 한산하니까 저도 쉬면서 띄엄띄엄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별 생각 없이 홈캠을 확인했어요. 제 폰으로 실시간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순간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집에 남편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었거든요. 웬 낯선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 집인 양 엄청 익숙하게 저희 집 소파에 드러누워 있었고 남편은 소파에 기대 같이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남편의 외도 장면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확인하다니 그걸 본 순간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랐어요. 하도 밖으로 도니까 여자가 있는 거 아닌가 의심도 했지만 정말 여자가 있었고 심지어 그 여자를 집 안으로 끌어들였으니까요. 남편은 누워있는 그 여자의 손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그 여자도 중간중간 발로 남편에게 장난을 걸더라고요. 저는 숨도 못 쉬고 그 장면을 지켜봤죠. 그러자 화면에서는 초인종이 울렸고 남편은 급하게 나갔다가 음식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배달까지 시켜 먹은 것 같았어요. 그 여자는 밥이 오니까 몸을 일으켜 앉더라고요. 그렇게 앉고 보니 그 여자 얼굴이 제대로 보이더군요.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면 그 여자는 바로 저희 센터 데스크에서 일하는 직원이었거든요. 바로 그날 휴무여서 나오지 않은 그 직원이요. 저도 모르게 입에서 미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데스크 직원이 저희 남편과 바람을 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감쪽같이 몰랐고요. 남편도 저희 헬스장을 계속 다니고는 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데스크 직원과 눈이 맞았고 집에까지 부르는 사이였던 겁니다. 너무 화가 나서 사지가 다 떨릴 지경이었어요. 제가 운영하는 센터의 직원과 바람이 난 것도 모자라 내 집에서 익숙한 듯 불륜질을 하고 있는데 당장이라도 집으로 뛰어들어가 두 것들을 작살내고 싶었지만 일단 꾹꾹 참았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다 모아야 했으니까요. 두 것들은 밥 다 처먹고 꽁냥꽁냥 거렸어요. 제 홈캠은 음성 기능도 다 있어서 소리도 다 들리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여자가 남편 보고 언제 갈라설 거냐고 물었고 남편 놈 한다는 소리가 나 꾸역꾸역 버틸 거라니까. 버텨서 나중에 재산 분할 받으려고. 지금은 혼인기간이 짧아서 안 되고 어떻게든 몇 년 버텨서 걔 재산 반 이상 먹을 거야. 그 말을 듣는데 진짜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집이나 재산이 탐나서 악착같이 이혼 안 하고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이혼을 안 하는 이유가 일말의 애정도 결혼 생활에 대한 책임감도 아니었던 거죠. 그저 내 재산 뜯어먹을 생각만 하는 미친놈을 남편이라고 두고 살았다니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은 기분을 여실히 느꼈습니다. 그것만도 미치고 팔짝 뛰겠는데 그것들은 밥 다 먹고는 갑자기 거실에서 부둥켜 안고 스킨십하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 겁니다. 두 년놈이 실시간으로 그러고 있는 걸 보고 있으니 뒷목에 혈압이 쫙 오르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두 것들은 제 집에서 온갖 더러운 짓은 다 했습니다. 저는 오냐 이것들아 너네 하는 짓거리 다 찍혔다. 어디 두고 보자 생각하며 이를 바득바득 갈았죠. 그 여자는 먼저 욕실로 씻으러 가는 듯 일어났어요. 그리고 잠시 후 씻고 나온 건지 제 가운까지 입고 나오더라고요. 뒤이어 남편도 욕실로 가고요. 진짜 이것들을 어떻게 죽여야 잘 죽였다고 소문이 날까 하면서 이를 박박 갈고 있는데 남편이 씻고 있는 사이에 그 여자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익숙하게 제 피규어 장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더 집중해서 보고 있었죠. 그 여자는 제 피규어장 앞에서 얼쩡거리다가 아무렇지 않게 피규어 하나를 집었어요. 그러더니 돌아와서 그걸 자기 가방에 넣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피규어 훔쳐간 것도 이 기집애구나 싶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었죠. 직장 대표의 남편과 바람피고 집까지 들어가서 추잡스러운 짓은 다 하고 심지어 제 물건까지 손을 대다니요. 얘가 휴무날마다 우리 집 와서 내 남편이랑 자고 내 피규어를 하나씩 훔쳐갔구나. 내 앞에선 대표님 하면서 뒤에서는 간도 크게 이런 짓을 저질렀구나 싶었어요.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나 싶을 정도였죠. 집으로 내연녀를 불러낸 남편놈도 미친 것 같았고 부른다고 오는 그 직원 여자애도 미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걸 뭐 어떻게 할까 고민했어요. 당장 쳐들어가서 이것들 요절을 낼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직원들 다 불러서 개망신을 줘버릴까 하고 말이죠. 그러다가 제가 선택한 건 바로 경찰서였습니다. 저는 그 증거 영상을 들고 경찰서로 찾아갔고 절도죄로 사건 접수를 했어요. 경찰들도 경악을 하더라고요. 도난 때문에 설치한 홈캠에 외도와 함께 절도하는 장면까지 다 녹화가 되었으니까요. 훔쳐간 물건들이 소소해서 절도죄가 성립이 될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된다고 해서 바로 접수도 했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 남편과 그 여자에게 접수 내역을 문자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외도 사실도 알고 있으니 둘 다 각오하는 게 좋을 거다라고도 보냈죠. 그렇게 저는 다시 센터로 돌아왔습니다. 그 문자를 보고 나서 두 인간들 다 똥줄타게 저한테 전화할 줄 알았는데 읽고서도 둘 다 별말이 없더군요. 저는 다시 홈캠을 켰고 그것들을 봤는데 문자를 본 건지 둘 다 난리법석을 떨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다 알았다느니 어떻게 안 거냐느니 지금 집으로 오는 거 아니냐느니 온갖 호들갑들은 다 떨더라고요. 그러더니 가방 챙겨서 급하게 나가더군요. 그 모습까지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니 이제는 어이가 없어 웃음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까마득하게 모르는 줄 알고 잘들 놀고 있었을 텐데 갑자기 경찰에 도난으로 신고했다는 접수증을 보냈으니까요. 저는 데스크는 다른 직원에게 맡기고 몇 시간 동안 휴게실에서 생각했습니다. 남편과의 지난 결혼 생활에 대해서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요. 제 두 눈으로 남편의 외도 장면을 목격한 건 충격이었지만 차라리 이런 식으로라도 증거를 잡은 게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또 어쩌다가 이런 꼴까지 당할까 싶어서 참담하기도 하고 그때 느꼈던 복잡한 기분은 평생 가도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녁 늦게까지 우두커니 있는데 남편이 센터로 찾아왔더군요. 얘기 좀 하자고 하면서요. 그 면상을 보는데 참 더럽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나한테 이런 똥을 던져준 그 인간이 치떨리게 밉기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문을 닫자마자 싸다기를 날렸죠. 제가 싸다기를 날리자 남편은 바람핀 주제에 지가 더 난리치면서 사람을 치냐고 으름장을 놓더군요. 칼 안 들고 온 것만도 고맙게 생각해. 우리 센터 직원 기집애하고 내 집에서 그 짓을 해? 네가 사람 새끼야? 남편은 입만 실룩거리더니 그러더군요. 너 도대체 어떻게 알았는데? 그게 궁금해. 그게 중요하냐고. 너 경찰에 성민주 도난으로 신고했다며? 도대체 뭘로 도난으로 신고를 하는데? 아예 몰랐어? 네 내연녀가 내 피규어 훔쳐간 거 내 집에 올 때마다 훔치는 것 같던데? 내 화장품도 훔쳐가고 아주 가지가지해요. 뭐라고? 아이씨 미쳤나. 그딴 걸 왜 훔쳐서. 남편도 그 내연녀가 제 물건을 훔쳐가는 건 몰랐던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씩씩거리는 남편을 보고 비웃었죠. 어떡하냐? 계획이 무산됐네. 어떻게든 버티고 버텨서 내 재산 분할받는 게 목적이었지. 남편은 제 말에 놀라더군요. 그건 어떻게? 너 집에 무슨 CCTV라도 달았어? 나 몰래? 머리가 참 나쁘네. 그럼 내가 증거도 없이 그 기집애를 신고했겠어? 야, 나도 같이 사는데 나한테 허락을 구했어야지. 놀고 자빠졌네. 내 집에 내가 도둑 잡겠다고 카메라 다는 건데 내가 왜 네 허락을 구하는데? 와, 진짜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그딴 걸 설치하냐? 소름 돋네. 기가 막히더라고요. 바람핀 주제에 지 잘못은 모르고 오히려 왜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느냐고 난리를 친다니요. 그 뻔뻔한 면상을 가만 보는데 정말 이 인간이랑 하루빨리 끝내는 게 답이다 싶더군요. 바람핀 주제에 끝까지 뻔뻔하네. 똥인지 된장인지 상황 파악이 안 돼? 됐고 너랑 길게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 너나 그 기집애 절대 용서 안 해. 내가 갖고 있는 증거로 상간소송도 할 거고 이혼소송도 할 거니까 딱 기다려. 저는 그렇게 쏘아붙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출근하지 않은 그 여자는 오후 늦게서야 들고 갔던 피규어 다 들고 와서 저한테 싹싹 빌더군요. 대표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머리가 어떻게 됐었나 봐요. 네, 그런 것 같네요.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됐나 봐요. 성민주 씨 그렇게 안 봤는데 참 대단하던데요. 어쩜 그렇게 티 한 번을 안 내요? 나는 감쪽같이 몰랐네. 대표님, 잘못했어요. 사장님하고는 끝낼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사장님이 먼저 꼬셨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말고요. 경찰서 가서 조사나 똑바로 받아요. 연락 받았죠? 도난죄는 합의 상관없이 처벌 무조건 받아야 돼요. 뭐 합의해주면 양형이 좀 될 수도 있다는데 일단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상간소송 소장도 곧 갈 거니까 그것도 차곡차곡 준비하세요. 그 여자는 제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무릎까지 꿇고 빌었습니다. 대표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저 돈 없어요. 게다가 절도죄라뇨. 진짜 잘못했습니다. 내 집을 자기 집인 양 잘도 돌아다닐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왜 이래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애초에 내 물건 야금야금 훔친 거 자체가 나보고 눈치채라는 거 그런 거 아닌가요? 남편 줄게요. 가지세요. 냉큼 데리고 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가 약간 도벽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훔친 거예요. 도벽이요?
잠깐, 우리 센터 CCTV도 다 확인해 봐야겠네요. 우리 센터 물건은 훔쳐간 거 없는지. 아니에요. 여기선 그렇게 안 했어요. 도벽 있어서 남의 물건도 훔치고 남의 남편도 훔쳐요. 성민주 씨 진짜 볼수록 소름 끼치네요. 그 여자는 제 말에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유부남이랑 바람피고 그 집에서까진 온갖 짓 다 하고 내 물건까지 훔쳐갔으면서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몰랐다는 게 신기하네요. 선처할 생각 눈꼽만치도 없으니 나가요. 성민주 씨도 내 남편도 자기들이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는 제대로 치러야 될 겁니다. 참, 그리고 온 김에 짐 싹 들고 가요. 그런 짓을 버려놓고 여길 계속 다닐 건 아니죠. 그 정도로 멍청하진 않잖아요. 그 여자는 결국 짐 챙겨서 센터에서 나갔어요. 그 바람에 다른 직원들까지 수근수근거렸죠. 저는 그 후로 곧장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하고 상간소송도 바로 진행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다 보니 어려울 것도 없었죠. 그리고 집 비번 바꾸고 남편에게도 불안해서 같이 못 살겠다고 집은 시댁으로 보낸다고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진짜 짐은 다 보내버렸고요. 그런 인간이랑 제 집에서 하루도 더 못 살겠더라고요. 그 인간이랑 그 여자가 썼던 가운과 수건도 몽땅 버려버렸고 몇 시간이나 걸쳐 바닥과 화장실도 다 박박 청소했습니다. 그 여자가 제 물건 들고 간 절도 사건은 최종적으로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제가 합의를 해줬으면 기소유예로 끝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처벌을 원했기에 결국 벌금형이 선고됐죠. 게다가 상간소송도 증거가 확실하고 남편이나 그 여자도 항소할 생각도 없어서 몹시 빠르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에 시어머니는 전화와서 용서해주라고 한바탕 난리치고 또 남편과 그 여자도 툭하면 전화해서 잘못했느니 용서해달라느니 아주 제 전화기가 닳도록 연락을 해대더군요. 하지만 이미 마음이 제대로 돌아선 저는 선처나 합의 쪽으로는 고개를 15도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한 번은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그렇게 이혼하고 싶다고 노래 부르더니 이제 속 시원하느냐는 소리까지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이 인간은 지가 뭘 잘못했는지 끝까지 모르는 인간이구나 싶어서 더 떨어질 것도 없는 정도 다 떨어졌습니다. 저는 참담한 기분으로 말했죠. 뭐? 속 시원하냐고? 너 같으면 속 시원하겠어? 남편이라는 작자가 집에 내연녀 끌고 들어오고 둘이서 그 짓거리 하는 거 내 눈으로 직접 다 봤어. 게다가 재산분할 때문에 이혼하고 버틴다는 소리까지 들었고. 근데 내가 속 시원하느냐고? 진짜 내가 속 시원하려면 너랑 네 내연녀 죽여버려야지. 그래야 내 속이 시원하겠지. 근데 차마 내 손에 그 더러운 피 묻히고 싶지 않고 너네 같은 것들 때문에 내 인생 망치기 싫으니까 법대로 해결하는 것뿐이야. 나 속이고 바람까지 핀 주제에 끝까지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나 보네. 그래, 이제 내 할 바도 아니지. 그러고 평생 살아. 남 등골 뽑아먹고 남 탓하면서. 그러고 살라고. 너랑 살았던 그 인연이 내 인생에선 최악이다. 다시는 우연으로라도 마주치지 말고 살자. 저는 그렇게 쏟아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는 전화도 다 차단해서 더 이상 연락도 안 받았고요. 소송이 끝나고 이혼 서류까지 다 마무리가 되고 나서 저는 드디어 그 남자와 깨끗하게 끝이 났어요. 그렇게 속 시원하고 홀가분할 수가 없더라고요. 한때는 참 많이 사랑했었고 놓치기 싫어서 결혼까지 했던 남자였는데 그 끝이 참 징글징글하고 끔찍했습니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침울할 때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론 이렇게라도 다 들켜서 진작에 끝이 났으니 다행이다 싶기도 했어요. 어물쩡 버티면서 세월만 보내다가 결국 남편 원하는 대로 재산 분할까지 해줘야 했으면 얼마나 억울했겠나요. 차라리 이 정도에서 끝난 게 천만 다행이죠. 저는 이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 그 누구와도 결혼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서로 사랑했던 사람과 지독한 악연이 되어 욕하고 비난하고 싸우는 이 과정이 저에게는 아주 큰 스트레스이자 상처였으니까요. 다시는 겪고 싶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좀 외로운 게 낫지. 그 인간 만나서 정말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경찰서에 법원에 그런 경험 한 번이면 충분하다 싶네요. 여태까지 혼자서도 잘 살았던 것처럼 남은 인생도 제 스스로를 잘 책임지고 건사하며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지독한 액땜 경험했다 생각하고 앞으로는 좋은 일이 많았으면 해요. 제 사연 들어주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